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낡은 간판 불빛도 깜빡이던 제 모텔에 그는 비 맞은 모습으로 들어왔죠. 한 달만 묵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한국인 기술자. 그가 떠난 날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지켜온 이 작은 모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증거였던 곳을요. 하지만 그가 남긴 한 장의 편지가 제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없이 행동하는 남자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도쿄 시나가와구 고탄다 뒷골목, 우리가 서로의 체면을 지켜준 30일간의 기록을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도쿄의 희미한 불빛이 제 방을 채우기도 전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죠. 습관이 된 겁니다. 아니, 살아남기 위한 규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쿄 시나가와구 고탄다 뒷골목, 이곳에 스이렌하우스라는 작은 모텔이 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죠. 8개의 방 중 절반은 비어 있고 냉장고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보일러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전부입니다. 미호 씨, 이번 달도 세금 고지서가 왔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면 항상 그곳에는 붉은색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수도세, 전기세 모두 쌓여 있죠.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건물을 정리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촌 오카다가 찾아와 이제 그만 정리해라고 말하던 날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 모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나고 제게 남긴 빚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켜준 울타리였어요. 이혼 후 시어머니가 주신 이 건물, 그녀는 떠나는 아들과 달리 내가 여기서 살아. 내 인생 다시 세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아들이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갈 때도 그녀는 제 편에 서서 내가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해주셨죠.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이 낡은 모텔을 제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꼭 지키리라 맹세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손님들을 위해 밥을 짓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밥 냄새, 구운 생선 향, 된장국의 향기. 이것이 제가 10년간 매일 아침 지켜온 의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출장 온 노동자들이에요. 공사장 인부, 세일즈맨, 간간히 오는 관광객들까지. 그들은 제 밥상을 통해 잠시나마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떠났죠. 이번 달도 버티면 되겠지. 매달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텔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건물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은행 대출금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제 체면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 한 달. 딱 한 달 묵고 간 한국인 손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냥 출장 온 기술자라고 소개했지만 돌아간 뒤에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제 모텔, 제 삶, 그리고 제 체면까지 지켜줬다는 사실을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9시 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젖은 손을 수건에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죠. 미호 씨? 나카무라인데. 오랜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나카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62세의 그는 때때로 제게 손님을 소개해주곤 했어요. 방 하나 비어있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오늘 당장 잘 데가 없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공항에서 데려왔는데 호텔 예약이 취소됐다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수기라 방은 남아돌았지만 갑작스러운 손님은 항상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나카무라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네, 203호 비어 있어요. 나카무라는 20년 넘게 택시를 몰아온 도쿄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모텔이 어려울 때마다 종종 손님을 소개해 주었고 가끔은 장기 체류 손님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도쿄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그는 저에게 늘 미호,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 도쿄에선 서로 도와야 살아남는 거야라고 조언해주곤 했습니다.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작업복 냄새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강민수라고 합니다.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첫인상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48살이라고 했지만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야외에서 일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의 여행 가방은 작았고 노트북 케이스와 작은 공구함 같은 것도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첫 번째입니다. 공장 라인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그의 일본어는 어색했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민수 씨는 일본어 공부를 혼자 해왔다고 해요. 한국에서 일본 회사와 협업할 일이 많아지면서 독학으로 배운 것이었죠. 그런 노력이 느껴지는 진중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방 열쇠를 건네며 설명했죠. 아침은 7시부터 드실 수 있어요. 세탁은 지하에서 가능하고 수건은 매일 갈아드립니다. 그때 민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 달 계약 가능한가요? 라인 살릴 때까지만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 달이라니. 오랜만에 듣는 장기 투숙이었어요. 요즘 같은 때의 안정적인 수입은 천금과도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장기 투숙은 할인도 가능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짐을 들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죠. 뒷모습을 보니 어쩐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정말로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민수 씨의 눈빛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받아들인 첫 이유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안정된 마음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치 고정 수입이 생겼으니 당장의 세금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민수 씨와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습관처럼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이 조용했지만 손님들을 위한 아침 준비는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생선을 굽고 된장국을 끓이는 일은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제 일과였어요.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제 손끝에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시간. 어머니가 해주셨던 밥 냄새를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비록 낯선 이들에게지만 제 밥상이 그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구운 꽁치 냄새가 부엌에 가득할 무렵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민수 씨였어요. 아직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내려왔네요. 민수 씨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물로 대충 정리한 듯 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와 펜이 들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손님들 아침은 7시부터지만 먼저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동으로 그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구운 꽁치 한 마리, 갓 지은 쌀밥,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김과 몇 가지 밑반찬까지. 식탁에 밥상을 내려놓자 민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반응이 왠지 기분 좋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으니까요. 민수 씨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꽁치 한 점을 입에 넣고 밥을 한 숟가락 먹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집 냄새 나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혼 이후 10년 동안 누구도 제게 집 같다고 말해준 적 없었어요. 저는 그저 낡은 모텔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죠. 집이라는 단어는 오래전에 제 삶에서 사라진 단어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냄새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부엌에서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왜 혼자 출장을 다니는지. 하지만 더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은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다른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복받치는 감정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집 냄새라는 말이 제 심장을 두드렸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깨웠죠. 부엌 구석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집은 이 낡은 모텔, 반쯤 망가진 보일러, 그리고 매일 아침 차리는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곳을 집이라 불러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조차도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곳이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아침이 있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의 아침 루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민수 씨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그를 위한 밥상을 준비하고 그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식사를 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의는 정확했습니다. 항상 잘 먹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잘 먹었습니다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자기 그릇을 직접 싱크대로 가져와 씻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해도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받기만 하는 건 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과 함께 설거지를 한다니 10년 모텔 운영 중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수 씨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공장 일은 어떤가요? 많이 힘드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정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멈추고 해결하면 다시 돌아가죠. 사람보다 단순합니다. 그 말에서 저는 민수 씨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직설적이고 솔직한 그러나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는 말을 아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 씨의 일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 늦은 밤 10시나 11시에 돌아오는 그의 하루는 고단해 보였어요. 때로는 작업복에 기름 얼룩이 묻어 있기도 했고 때로는 지친 표정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나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공장 라인이 자꾸 멈춥니다.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상황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저도 여기서 매일 비슷한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건물은 낡았고 수리비는 계속 늘고 손님은 줄어들고. 제 말에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 오래되었나요? 네, 거의 40년 됐어요. 사실은. 저는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건물은 재개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은행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고 사초는 팔라고 압박하죠. 사실 모텔 문 닫을 준비도 했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손님에게 털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앞에서는 마음의 벽이 자연스럽게 무너졌어요. 그의 진중함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했나 싶어 머쓱해졌을 때 그가 입을 열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왠지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준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종종 건물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잠깐씩 시간을 내 보일러실을 점검하고 전기 배선을 확인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빗물이 새는 지붕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말하면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는 곳은 편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수 씨가 들어온 뒤로 저는 갑자기 이 건물을 놔줄 수 없게 됐습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했는데 이제는 뭔가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왜였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이곳을 집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제게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챙기는 게 오랜만이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앉아주는 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모텔을 적시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11시 40분, 모든 손님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 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씨가 테이블 앞에 서 있었거든요. 작업복을 벗고 단정한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오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손으로 전기포트를 들고 있던 그는 컵 2개를 꺼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님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있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부엌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민수 씨는 천천히 커피를 저었습니다. 미호 씨, 이 모텔을 오래 하셨나요? 10년이요. 남편과 이혼한 후부터요. 혼자서요? 쉽지 않았겠네요.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카드빚을 남기고 떠났어요. 이 건물마저 잃을 뻔했죠. 다행히 시어머니가 도와주셨고 그 후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고 주변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죠. 여자 혼자 모텔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심했거든요. 민수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체면은 스스로 지키는 거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버텼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깨끗하게 방을 유지했어요. 그게 제 체면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민수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문제 생긴 공장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불 끄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내 인생 불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의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에서는 저를 문제땜질하는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 삶은 아내와 3년 전 이혼했습니다. 딸은 대학생인데 거의 만나지 못해요. 해외 출장이 많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회사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내 가족을 보살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군요. 당신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의 문제는 보지 못한다고요. 민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는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저는 이 건물과 같이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저도 무너져요. 제 말에 민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 한국에서의 생활,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도쿄에서의 삶, 모텔을 지켜온 시간들에 대해 말했죠. 사람들은 기술자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고친 기계 하나가 수백 명의 생계를 지키니까요. 그의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 역시 모텔 주인이라는 직업이 때론 편견의 대상이 되곤 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이 낡은 모텔이지만 여기서 따뜻한 아침을 먹고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에 공감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손님과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된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좀 피곤했지만 어젯밤 민수 씨와의 대화가 마음에 남아있어 기분은 좋았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는 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새벽 풍경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계란 냄새였어요. 평소 제가 준비하지 않은 냄새였죠. 어리둥절한 채로 더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채로요. 냄비 뚜껑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노란빛의 계란찜이 있었어요. 위에는 파가 송송 썰어져 있고 간장이 살짝 뿌려져 있었죠. 한국식 계란찜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냄비 옆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꾸불꾸불한 일본어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허락 없이 계란 3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같이 드세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씨가 밤에 만들어 놓고 간 것이 분명했어요. 손님이 주인을 위해 음식을 만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맛을 봤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밥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게 뭔가를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늘 저 혼자 주고 혼자 챙기고 혼자 버텼죠.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이 가끔 아침을 준비해줬던 때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니, 울면 안 돼요. 내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고 거기에 그의 계란찜도 함께 올렸어요. 계란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은 음식이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민수 씨는 저의 감정을 알아챈 듯 했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 계란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했다는 증거였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따뜻함에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그날 이후 민수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됐어요.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민수 씨, 요즘 공장 문제는 좀 나아졌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의 대답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꼭 해결하실 거예요. 민수 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그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매일 제가 준비하는 일본 음식을 먹지만 그에게는 분명 그리운 한국 음식이 있을 텐데요. 민수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뭘 먹어야 힘이 나요? 한국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요. 어머니가 항상 끓여주셨거든요. 아침마다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가 있으면 하루가 든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오늘은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외출해야 해요. 사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계획이 있었거든요. 민수 씨가 일하러 나간 후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식 식자재를 파는 상점이 신주쿠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한국식품점에서 된장, 고추장, 김치,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를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고 놀라워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요, 손님을 위해서요.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신가 보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이는지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레시피를 알려주었고 몇 가지 팁도 더해주셨죠. 된장은 이렇게 물에 푼 다음에 두부는 나중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한국식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조리법을 익히고 연습까지 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그럭저럭 된장찌개 맛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된장찌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된장찌개인가요? 네, 어제 배워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수 씨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 된장찌개 맛이에요.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의 기쁜 표정을 보니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요. 다른 재료들도 더 사왔어요. 민수 씨가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민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감동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마음을 써주신 분은 오랜만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장을 본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미호 씨가 된장찌개를 해주셨으니 저도 뭔가 해드려야지요. 그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라면이 아니었어요. 계란, 버섯, 파, 김치까지 넣어 한국식 라면을 만들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그가 만든 라면을 먹으며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꼈습니다. 서로의 음식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그것은 말로 하는 사랑 고백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점점 더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 민수 씨는 제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민수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 인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제 고향 나가노에 대해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한국에 와보세요. 인천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같았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동네에 이상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촌 오카다 류지의 목소리였어요. 미호, 어디 있어? 급히 복도로 나가보니 류지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55세의 그는 항상 제게 이 모텔을 팔아라고 압박해왔어요. 건물 소유권의 일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일이야, 류지? 미호, 이건 더 안 되겠다. 여자 혼자 사는 모텔에 외국 남자 들락거린다 얘기 동네 다 돈다. 그의 말에 저는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무슨 소리야? 그냥 장기 투숙 손님일 뿐이야. 손님? 매일 아침같이 밥 먹고 저녁에는 웃음소리 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류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사적인 일에 왜 간섭하는 거야? 사적? 이건 우리 가족 재산 문제야. 어차피 곧 철거할 건물이야. 내가 이상한 소문까지 만들 거 뭐 있냐? 류지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건물을 재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평판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었죠. 류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호, 너도 알잖아. 이 동네는 보수적이야. 여자 혼자 사는 것도 눈총이 있는데 외국 남자와 같이 산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지. 그의 협박이 분명했습니다. 도쿄의 작은 동네에서 평판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죠. 나이도 50이나 됐으면서 체면 좀 챙겨. 내 시어머니가 이런 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의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체면. 맞아요. 제게 남은 것은 체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류지, 이건 정상적인 비즈니스야. 그분은 정상적인 장기 투숙 손님이고 내 영업 방해하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즈니스? 그래, 그렇게 말하자고. 하지만 알아도 이 건물은 이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재개발 프로젝트에 넣을 거야. 내가 이렇게 버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그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죠.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류지는 민수 씨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은행 대출금 연체되면 어차피 이 건물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류지는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모텔 전체에 울렸어요. 민수 씨와 저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손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곤란해지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 씨가 제게 한 부탁이 제 인생을 바꿉니다.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미호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류지는 항상 그래요. 하지만 제 때문에 더 곤란해지신 것 같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나갈까요? 다른 호텔을 알아볼게요.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떠난다고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주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 아침 식사, 저녁의 대화들. 그것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소문이. 상관없어요. 그런 소문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돈 내고 쓰는 방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편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저희 사이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민수 씨의 표정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에 감정이 깃들었어요. 미호 씨, 이 모텔은 제 전부예요. 제 인생이고 제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가 됐어요. 제 말에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겠습니다. 민수 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미호 씨에게 폐 끼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사실 공장 문제는 거의 해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곧 정상화될 겁니다. 민수 씨의 말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는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군요. 잘 됐네요. 제 말과 달리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것을 알아챘는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미호 씨, 제가 약속 한 가지 할게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텔, 이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말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계약 종료 3일 전 달력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곧 민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의 공장 라인 수리 업무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민수 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평소보다 더 오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미호 씨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인천은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해가 질 때 바다 위로 내려앉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그의 말을 들으니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미호 씨,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도쿄의 유명한 과자점에서 산 고급 화과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모양의 과자들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어요. 도쿄에서 받은 정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오늘 저녁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부엌으로 민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껏 준비한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삼겹살 비슷하게 구운 돼지고기, 김치볶음, 그리고 여러 반찬들까지. 전부 제가 2주 동안 배워서 만든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이건 민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맛은 잘 모르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은 잔치처럼 풍성했지만 둘 다 말이 적었어요. 이별을 앞둔 무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민수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호 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한국 엔지니어가 오면 부탁인데 저처럼만 대해주지 마세요. 저를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그 말은 사실상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엔지니어는 오지 않을 테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떠나면 이 모텔도 끝일 거예요. 류지 말대로 은행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아팠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모텔은 미호 씨의 전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10년 동안 버텼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민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한 듯 말했어요. 미호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 건물을 지키려면 얼마나 필요한가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그냥 알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한지요.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행 대출금이 1,500만 엔 정도 남아있고 세금과 수리비까지 하면. 하지만 그걸 왜?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을 아끼려는 듯이요. 이틀 후 민수 씨는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들고 현관에 서 있는 그를 배웅했어요. 미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한국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작별 인사도 눈물의 포옹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인사만이 오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탄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끝난 사랑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민수 씨가 떠난 후 모텔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03호는 비어 있었고 그 방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때때로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흔적은 없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아침이 되면 저는 습관처럼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다가 멈췄습니다.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혼자였던 10년을 어떻게 견뎠지?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다시 혼자가 된다는 건 더 큰 외로움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오카다 류지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네. 그 한국 남자 같다며? 이제 정리하자. 다음 달 계약서만 쓰면 돼. 부동산 회사가 이미 관심 있어 해. 사실상 모텔을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금은 연체되었고 세금 고지서는 쌓여만 갔죠. 무엇보다 저를 지탱해주던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류지. 다음 주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흐렸고 곧 겨울이 올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택시기사 나카무라가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종종 들러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곤 했어요. 미호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류지가 모텔을 팔자고 압박하고 있어요. 나카무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이 근처가 곧 재개발될 거라고 하더군. 건물주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어. 그렇군요. 저도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거야? 10년 동안 지켜온 곳인데. 나카무라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나카무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은 어땠어? 참 괜찮은 사람 같던데. 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갔죠. 연락은 안 해? 아니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나카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격려를 남기고 떠났어요. 미호, 간혹 우리가 포기하려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 끝까지 버텨보렴. 그날 밤 저는 민수 씨가 묵었던 203호에 들어가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방에서 그와 나눈 대화들, 그가 남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여기 집 냄새 나네요. 그의 첫마디가 생각났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가 이곳을 집이라고 불러줬던 순간이요. 그 기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편함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국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모텔 간판을 내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한 통의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공식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보낸 사람은 강민수였습니다. 사이키상 잘 지내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다시 공장 라인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모텔은 그냥 잠만 자는 데가 아니었다. 그건 그 사람의 삶이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의아함을 느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저희 회사 일본 파트너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도쿄에 출장 오는 엔지니어들의 장기 숙소로 스이렌하우스를 지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겁니다. 편지와 함께 있던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로 기업 숙소 계약서였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와 일본 파트너사 간의 공식 계약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촌분도 함부로 건물을 처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스이렌하우스는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으니까요. 만약 함부로 헐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민수 씨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가 떠나면서도 제 모텔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편지에는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다음 달 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4명의 기술자가 3개월간 체류합니다.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팀이 방문할 겁니다. 모든 비용은 선불로 지급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이 미호 씨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숙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은행 대출을 갚고 건물을 유지하고 심지어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사이키상. 저는 많이 말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대신 약속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 건물,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제가 다시 도쿄 가면 이번엔 제가 아침을 차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드시고 버티고 계십시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강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냥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삶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체면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조용히 뒷정리를 해준 거였죠. 다음 날 류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류지, 미안해. 모텔 정리 이야기는 취소야. 뭐? 왜 갑자기? 스이렌하우스가 기업 숙소 계약을 맺었거든. 공식 계약서도 있어. 이제 이 모텔은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됐어. 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왔다가 계약서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의 재개발 계획은 물 건너간 거였어요.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민수 씨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숙소를 예약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 모텔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였어요. 계약서에는 최소 5년간 지속되는 파트너십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은 누구도 이 건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민수 씨의 사진이 담긴 명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명함을 남겨두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회사 자료에 그의 사진과 연락처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부엌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편지를 보며 밥을 짓습니다. 아직 이 건물 제 손에서 안 뺏길 겁니다. 일주일 후 모텔의 첫 번째 개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 전기 배선을 새로 했어요. 민수 씨가 남긴 자금으로 가장 시급한 수리부터 진행했죠. 모텔은 서서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곧 문 닫을 낡은 모텔이 아니라 외국 기업과 계약한 비즈니스 숙소로 인식이 바뀌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저도 이제 기다립니다.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 말해준 건 10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새로운 한국인 엔지니어가 왔습니다. 그는 민수 씨의 후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 씨가 곧 도쿄로 다시 올 거라고요. 이번에는 더 긴 프로젝트로 말이죠. 민수 형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미호 씨 덕분에 도쿄에서 편하게 지냈다고요. 후배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달에 도쿄 방문합니다. 계란찜 솜씨 더 늘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마이너스 민수.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습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도쿄 시나가와구 고탄다 뒷골목 작은 모텔의 간판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외로움이 아닌 기다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않을 테니까요. 않을 테니까요. 않을 테니까요.